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용감한 토크쇼 직설 원일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이 나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 그대로 거래 절벽입니다. 살 사람도 팔 사람도 옴짝달싹 못하고 있는데 일단 서울 폭등세는 잡혔다는 평가이고 반면에 지방의 하락세는 걱정해야 할 수준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통과 가능성이 점쳐지는 종부세 인상은 대상자가 47만 명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9.13 부동산 대책 한 달, 시장 상황 점검하고 앞으로 부동산 향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전문가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재문 소장님, 정철진 경제평론가님, 그리고 김인만 소장님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 한 달, 일단 서울 집값 급등세 잡혔다. 아까 제가 그렇게 모두의 말씀을 드렸는데 맞는 말일까요? 일시적인 눌림 현상일까요? 시장 취재 상황 먼저 보시고 영상 보시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4,000세대가 넘는 서울 마포구의 아파트 단지입니다. 9.13 대책 발표 뒤 인근 공인중개소들은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입니다. 11억이 넘었었는데 지금 11억이 2층이 계약이 됐거든요. 그러면 11억대만 살 사람들이 있어. 어쨌든 1, 2억이 떨어져야지 사겠다는 생각했는데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최근까지 오르던 호가를 고집하는 집주인들과 가격이 더 떨어질 것을 예상하는 수요자들의 눈치 싸움 속에 거래는 뜸한 상황입니다. 거래가 그나마 성사돼도 인기 없는 층이 대부분입니다. 2만 세대가 몰려있는 송파구의 이 아파트 단지도 마찬가지입니다. 33평형을 기준으로 볼 적에 지금 매도 희망 가격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 내려온 상황이고요. 하지만 매수자들은 그 이상의 또 가격 조정을 원하고 또 짧게는 3개월일 수도 있지만 한 6개월 이상도 거래 절벽으로 나아가지 않을까. 이런 가운데 이번 주 서울 아파트 값은 0.07% 오르는 데 그쳐 5주 연속 상승세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상승세를 이끌었던 마포구와 송파구의 아파트 값도 9.13 대책 발표 후 매주 상승폭을 줄이고 있습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의 치열한 눈치 싸움이 이어지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은 당분간 활기를 찾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SBS CNBC 오수영입니다. 기자들이 부동산 시장 취재를 좀 해보라고 시장에 좀 나갔다 오면 좀 허망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넓고 넓은 이 서울 바닥을 이렇게 몇 군데 다녀서 이렇게 물어보고 취재를 해와서 얼마나 이게 시장 상황이 정확하게 취재가 될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도 항상 회의를 드는데 전체적인 분위기만 놓고 보면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호가는 많이 떨어졌다. 이걸로 미루어서 일단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들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전체적인 시장 상황에 대해서 기자가 취재를 하고 온 내용을 전문가들은 어떻게 평가하는지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인문 소장님부터 좀 여쭤봐야 될까요? 네. 폭등세 잡았다, 급한 불은 껐다, 거래가 없다 보니 호가가 떨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예. 급등세는 진정된 거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거래량 자체가 통계를 보더라도 많이 줄었고요. 실제로도 예. 매수세도 없고요. 집주인들은 이제 사게 팔 생각이 없으니까 이제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기고 사려는 매수자들도 일단 기다려보자. 이러다가 좀 떨어지지 않겠냐. 설마 여기서 더 오르겠냐는 분위기 때문에 매수 잠김 현상까지 생기면서 거래량이 실종이 됐거든요. 그래서 네.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일단 급등세는 안정이 됐고 급등세 시절에 나오던 게 있잖아요. 호가 올리기, 예. 위약금 물어주고 이제 계약 해제하기 이런 현상들이 다 사라졌고요. 호가도 일부 호가지만 가격이 네. 떨어진 건 아니지만 호가도 수천만 원 정도 낮춰서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하면
좀 조정해달라고 하면 이제 조정을 해주거든요. 네. 예, 한 2달 전만 하더라도 조정이 어디 있습니까? 예. 가격을 올리는데요. 그래서 그런 현상만 보더라도 확실히 안정이 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인 자고 일어나면 몇 천만 원씩 뛰고 1억이 올랐네 이런 현상은 이제 없어진 거랑 맞다 이렇게 보시는 지금 게 당장은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저희가 방송에서 그냥 몇 평형 이러는 게 시청자 여러분들이 귀에는 더 잘 들리실 것 같은데 저희 이 전체적으로 지금 방송의 이 용어가 무슨 제곱미터 이렇게 좀 쓰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평만 쓰면은 또 이게 좀 문제가 좀 돼요. 그래서 84제곱미터가 33평형 전용 면적. 우리가 흔히 말하는 30평형 아파트 그러면은 뭐 84제곱미터 이렇게 되는 거죠. 전용으로 그렇죠. 네. 전용 면적이 84제곱미터고요. 우리가 33평이라고 하는 건 이제 분양 면적 기준이니까 네, 네.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기자가 가서 봤더니 뭐 12억짜리가 11억 정도로 호가가 내려갔다. 좀 이렇게 돼서 1억 정도. 그러니까 30평대 기준으로 해서 호가가 한 1억 정도 내려가면 이게 급등세는 진정됐다. 이렇게 보는 모양이에요. 네, 맞습니다. 맞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정sel진 평론가님. 근데 제가 이렇게 통계를 좀 봤더니 강남구만 놓고 봤을 때 9.13 전후로 봤을 때 566건 거래되던 게 달랑 5건 거래됐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수치만 놓고 보면은 100분의 1토막 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비교가 가능한 통계가 가능합니까? 이 경제학적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9.13 대책 이후의 시장 중에서 대표적인 뭐 첫 번째 평가는 미친 호가는 잡혔다. 미친 호가 예. 잡혔다. 호가를 터무니없이 한개역 체결 이후에 올리게 되면 이게 무슨 단점이 있냐면 실수요자들 애를 태우게 하거든요.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 더 사야 되겠다, 더 사야 되겠다 하니까 이제 그런 불안감을 일단 잠재운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 과연 현재의 이 시장 상황을 완벽하게 믿을 수가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일부 반론이 나오는 이유가 방금 이야기하신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너무 예, 적어서. 그렇습니다. 예. 자산 가격이라고 하면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일정 부분 거래가 실려야 그 가격을 믿을 수가 있거든요. 확실히. 네, 네. 그게 올라갈 때든 내려갈 때든. 근데 지금 이제 잡히기는 잡혔는데 방금 강남구 얘기하셨는데 강남구의 거래량은 100분의 1토막. 100분의 1토막. 서울은 10분의 1토막. 그러니까 거래가 확 줄어들었기 때문에 예. 현재의 가격을 조금 더 우리가 믿고 완벽하게 하방으로 접어들었냐 아니냐는 평가를 하려면 거래가 좀 올라와야죠. 예, 그래서 예. 이제 체결이 좀 되면서부터 나오는 가격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예, 가격이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시청자 입장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자면 한 달에 500건, 600건 거래가 됐을 때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는 그건 합리적이에요. 예측 가능하니까. 그렇죠. 신뢰할 수가 있다. 예. 네. 근데 9.13 대책 딱 나오고 지금 딱 한 달 됐는데요. 거짓말처럼 논현동 한 건, 삼성동 한 건, 도곡동 2건, 일원동 한 건 해서 꼴랑 5건 거래됐다는 거예요. 예, 이걸 가지고 이제 통계를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는데, 자, 저런 통계들 이재문 소장님, 아파트값 상승률 0.07, 0.47 와닿지는 않기는 한데 뭐 그래프만 놓고 보면 확연하게 하여튼 호가 중심으로 떨어진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그렇게 보고 있고요. 이제 저거는 이제 서울 전체적인 거래량을 이제 평균했을 때 가격 상승폭이 이제 많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가 이제 하락한 수준이라고 지금 말씀들을 하고 네. 있고요. 이제 그렇게 돼 있는 상황에서 이제 거래 절벽 현상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가격의 불안정성 요인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네.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친 가격이 한번 잡혀서 이것이 매수세가 꺾이게 되면 다시 한번 이 매수세가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어떤 촉발 요인이 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촉발 요인이 없다라면 당분간은 하향 추세로 이제 가면서 이제 거래량이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이제 좀 예측되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가격이 우리가 떨어진다라는 것이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거래량도 받쳐줘야 되지만 결국에 추세가 거래량이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어떠한 이제 대출을 많이 써서 했다든지 아니면 자금이 급한 경우가 생긴다든지 이런 이제 매도인들의 어떤 이제 가격을 하락으로 내놓으면서 지금은 이제 호가 위주의 시장으로 돼 있지만 이것이 이제 실거래가에 직접적으로 이제 반영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거는 이제 호가 기준으로 9.13 대책, 9.21 대책 이후에 이제 나오는 거는 실거래가로 잡혔다라기보다는 이제 호가로 잡혔고 또 일부 거래된 거래 가격을 이제
직접 뭐 공인중개업소를 방문해서라든지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 가격이고 이것이 실제로 이제 9월 21일 이후에 대책에 부동산 주택 가격이 진짜 하향세로 돌아섰다, 뭐를 한다라는 추세를 알기 위해서는 이제 실거래가가 이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실거래가는 아직까지 이제 60일 이후에나 60일 거래하고서 60일 이후니까는 지금 9월 21일에 계약했다 하더라도 11월 21일, 20일 이전에나 알 수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주택 가격의 추세 또 가격 상승폭은 확실하게 꺾였고 이 꺾인 것이 앞으로 좀 지속성을 있을 것인가 아닌가는 이런 거래들이 이제 실거래가로 반영이 됐을 때나 이제 알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리 거래 건수가 적어서 거래 절벽이라고 해도 추세는 추정이 가능하니까 꺾였다라는 데는 세 분은 다 동의했다라는 전제를 가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 저희는 이거를 좋다, 나쁘다, 찬성하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어떻게 갈지에 대한 정말로 이 가정경제학적으로 궁금해하시는 거를 우리는 해소해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토론을 가능한 한 좀 세분화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서울과 수도권, 지방으로 나눠서 질문을 드리려고 하고요. 서울도 강남, 강북 나눠서 좀 질문을 드리는 것이 시청자 여러분들의 이 요구 사항에 부응한다고 생각이 돼서 그렇습니다. 실거래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궁금한 거 먼저 좀 여쭐게요. 반포 아크로리버에서 3.3제곱미터, 즉 평당 1억 돌파했다라고 그 궁금해했던 실거래가 신고됐다며요. 네, 신고가 됐는데 이제 신고가 되면서 이제 이것이 1억으로 이제 된다 그러면 이제 전체 주택 가격이 이제 많이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가격으로서의 어떤 공공성을 가지고 그 추격 매수가 1억 원 이상으로 계속 올라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유동성이 좀 크다고 보거든요. 어쩌다가 한 건 거래가 된 것을 가지고 강남에 이제 일부 지역에 이제 아파트가 1억 원 이상으로 호가할 것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그 아파트의 위치라든지 뷰라든지 조망권 그다음에 이제 층수 뭐 이런 거를 전부 좀 복합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해서 이제 그 가격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단지 이제 뭐 한 채가 1억 이상을 받았다 해서 이제 거기에 어떤 시대적 대세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수가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자, 그럼 있습니다. 사실관계만 놓고 보면 정부는 이게 평당 1억을 넘느냐 안 넘느냐를 정부는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심리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숫자만 놓고 보면 평당 1억은 못 깬 거죠? 아니죠. 깬 거죠. 왜냐하면 제가 건가요? 그동안의 흐름을 좀 보면은요. 그렇게 봐야 되나요? 처음 시장에 돌았던 정보지에서 나왔던 게 그 반포 아크로리버 땡땡의 아파트 30평형이 소위 말하는 30억 이상이 되면서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다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뜬 소문이고 그다음 나왔던 게 20평형대가 5평대가 24, 25억이 넘었다더라가 나왔었고 바로 여기서 이제 국토부가 출동을 하게 되죠. 그래서 정말 그 거래가 사실이었냐 아니었냐 해서 막 부동산 다 뒤지고 왜냐하면 실거래는 실제로 60일 이상까지 되면 되니까 국토부 실거래 안 될 수가 있기 때문에 했더니 체결된 거가 없더라. 그래서 이거는 가짜 소문이었다라고 했는데 사건은 그 다음번에 다시 터져서 20평형대가 아니라 실은 30평형대가 이제 30억 이상이 나오게 되면서 평당 1억으로 일단은 앞으로 리버 땡땡에서는 거래는 체결된 걸로. 반포가 평당 1억 시대를 열었다라고 했던 최초의 그 논란에서는 사실관계와 숫자만 놓고 보면 1억이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맞지만 저는 앞서 이세분 소장처럼 30평형 아파트를 30억을 이상 주고 산다는 그 리그는 실은 대한민국 부동산의 방향성이나 이런 대표성을 주기에는 상관없는 거예요. 그들만의 리그라고 봐야 되고 이게 지금 이미 9.13 요 언저리에 계약이 체결됐으니까 이 사신 분은 대출도 거의 안 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현금 부자가 그걸 올 현금으로 뭐 최소 대출로 샀다고 봐야 되겠죠. 어찌 됐든 정부에서는 처음에 실거래가를 계속 들여다보면서 이것이 헛소문일 가능성에 막연히 좀 기대감이 좀 있기는 있었었어요. 기대가 컸는데요. 사실 이게 굉장히 상징성이 크거든요. 평당 1억, 심리적 영향을 주니까. 이게 2006년도 이제 참여정부 시절에도 과연 강남이 평당 1억 시대가 언제 올까에 대해서 이제 논란도 그때는 있었는데. 평당 5천이 될 거냐 안 될 거냐 이랬었는데. 그때는 뭐 평당 3천만 원만 나와도 고분양가 논란이 있었고요. 레미아 소리가 포스티지만 났었죠. 하더라도 미분양이 났는데 이게 10년 만에 지금 평당 6천, 7천, 뭐 8천까지도 부르고 1억이 갔는데 현실적으로 보면 물론 한 건이 거래가 되긴 됐지만 이게 통계가 그렇잖아요. 이게 강남에 사실 고급 주거 단지 같은 경우는 평당 1억 넘는 곳들도 있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대규모 아파트 단지에서 1억이 나왔다는 게 이제 약간 논란이 되긴 하는데 이게
한 건이 거래가 됐다고 해서 그들만의 리그에서 이걸 과연 강남이 1억 시대가 갔다냐고 한다면 예, 수도 그거는 없죠. 너무 비약이고요. 사실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나 여러 가지 보더라도 지금 평당 1억 시대가 가는 건 너무 좀 오바다. 네. 적어도 10년 정도 지나서 인플레이션이나 화폐 가치가 좀 더 떨어지고 그 정도 시간이 지나서 1억 시대가 와야지. 지금 1억이 오는 건 네. 국민들이 보더라도 정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그 정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않을 것 예. 같습니다. 뒤집어 얘기하면 그 거래를 해서 매수를 하신 분이 지금 시장 상황만 놓고 보면 속된 표현으로 상투를 잡았을 불운의 주인공일 수도 있죠. 약간 밤에 잘 때 약간 후회가 좀 되지 않을까. 지금 분위기는 지금 그렇고요. 분위기로서는 앞으로 그래요. 또 시간이 지나서 어떻게 뭐 시장 상황이 예.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분위기만 보자면 약간 좀 걱정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평론이 보시기에 평당 1억 3.3제곱미터당 1억이라는 가격이면 뭐 뉴욕, 맨하탄, 샌프란시스코 뭐 이 정도 수준하고 같다고 봐야 되나요? 그 수준에 올라왔는데 좀 비교가 될 것이요. 이번에 그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그러니까 미국 뉴욕에 있는 뭐 호화 콘도라든가 그것도 아니고. 예, 그런 예. 뭐 홍콩도 저택 수준이 아니기 홍콩도 때문에 아니고. 그러니까 예. 이 진짜 대규모의 아파트에서 이렇게 예. 나왔기 때문에 아마 때문에. 의미가 큰 것 같으니까 아마 동질 비교를 한다면 우리 서울의 그 예. 반포의 아파트가 훨씬 뭐 고평가 높은 가격인 예. 것이죠. 네. 어찌됐든 그 미친 호가, 그 미친 실거래가에 제동을 건 게 9.13 대책이다 보니 그럼 9.13 대책 한 달에 대한 정책적 냉정한 평가 좀 한번 좀 하고 좀 넘어가 보죠. 이재문 소장님, 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정책의 효과는 분명하게 있었다라고 보여진 정책은 거예요. 먹혔다. 예, 정책은 먹혔고 또 이제 정책의 지속성은 이제 추후 발표되는 어떠한 DSR이라든지 그다음에 금리 인상 여부라든지 시중에 이제 과도하게 유포되어 있는 유동성을 얼만큼 회수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기간이 효과가 이제 지속될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그 부분을 좀 결정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장기적으로 지금 이제 한 30만 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어떤 플랜과 맞물려서 돌아가서 이런 계획들이 좀 더 시간이 갈수록 이제 가시화가 된다라면 어떤 요번에 그 약발은 조금 이렇게 좀 길게 좀 이어지지 않을까 저는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그 1억 아파트들의 어떤 그 가격 논란성을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있고 이제 거기에 어떤 위치가 있는지는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우리가 이제 고점이라고 평가하는 게 예전에 저기 타워 팰리스인가요? 그 팰리스의 그 가격도 한 2006년에 저기 53호까지 갔다가 많이 떨어질 때는 한 38호까지 떨어졌거든요. 거의 뭐 60% 결국에 수준까지 뭐냐 강남 떨어졌죠. 수준의 예, 예. 주택 가격이라는 거는 매수 가격이 센 만큼 또 주택 시장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가격 낙차폭도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 그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아파트의 가격이 최근에 한 50억에 거래되지 않았습니까? 결국에 2008년도에 그 가격의 고점을 넘어서지 못했다라는 넘지 겁니다. 못했다.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이제 우리가 그 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또 어떤 중간 시기에서의 어떤 가격 변동을 놓고 봤을 때에는 앞으로는 이제 그것이 1억 정도 갔다 그러면 아까 우리 김 소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우리 한국 경제의 어떤 능력 그리고 우리가 한국 경제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주택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상당히 비이상적인 가격이거든요. 네. 그것은 반드시 저는 조정될 거라고 보고요. 네. 그것이 앞으로 대세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에 또 시간이 흘러야 되는 것이지 그거에 따른 추격 매수가 계속 올라와서 가격이 올라갈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한 가지 좀 기술적인 질문으로 좀 추가를 네.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약발이 좀 오래 갈 거라고 전망을 하셨기 네. 때문에 가장 큰 그 근거를 뭐를 대십니까? 저는 결국은 이제 대출일까요? 기준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우리한테는 현실화가 될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금리 인상 네, 예고. 금리 인상 이미 지금 이 금융권에서의 대출은 지금 5%를 육박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서 이제 한국의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되고 12월에 지금 예고돼 있는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상된다 그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시킬 수밖에 없고요. 그것이 예. 저는 미국 금리 인상이 또 우리 금융권에 미치는 영향도 있지만 우리가 직접 저기 기준금리를 또 한국은행에서 올림으로 인해서 어떤 금리 인상의 여파가 이어진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중고를 겪을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속적으로 발견된 저기 발표되고 있는 주택 공급 계획도 저는 그렇게 무관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서울이 이제 뭐 정부의 주택 가격이 오르고 이러다 보니까 쫓기는
듯한 어떤 이런 뉘앙스를 풍기면서 공급 계획이 발표가 됐지만 이 공급 계획들이 조금 현실화가 되고 그렇다 그러면 지금 3개 신도시가 이제 연말에 발표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2022년 이후에 한 3년간의 어떤 주택 공급 계획까지 확실하게 수립되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한 6, 7년 이상의 어떤 공급 계획이 안정적으로 잡히게 된다 그러면 이것도 상당히 그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렇군요. 그런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재문 소장님 설명을 쭉 들으시면 꺾였다, 잡혔다, 지속될 거다, 그 다음 단계는 떨어질 거라고 이해를 하실 것 같은데 그 질문은 두 분한테 같이 좀 드려볼게요. 자, 꺾였다, 잡혔다 동의하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이 현상은 조금 더 오래 갈 것이다까지도 동의하십니까? 이 거래 절벽은 거래 오래 갈 절벽이 거라고. 오래 네. 갈 것이다. 네. 그렇다면 오래 가는 게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으되 네. 가격 하락으로 이어질까요? 저는 내년 1분기를 일단은 보고 있거든요. 그 고비를. 변곡을 한번 보고 변곡점을. 있는데, 네, 제가 이제 이번 주 준비하고 있는 리포트 중에 하나가 조금 뭐 역설적이긴 하지만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한국 부동산의 집값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아유, 멀리 갔네요. 네, 멀리 갔는데 한국의 집값에 대한 이 결정적인 변수를 태평양 건너에 미국 연준에서 보시는군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현재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겠다고 천명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 지금 나온 연준의 금리 인상 계획대로 12월 달에 또 올리고 네. 내년에 3번 올리고 그 다음 후에는 이제 기준금리가 연 3.5% 시대 이러면 네. 이제 대출금리는 5% 6% 가는 시대가 열린다면 네. 분명히 우리 한국은행도 뒤따라서 금리 올리면서 어쨌거나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부동산은 꺾일 수밖에 네. 없는데 미국은 이미 모기지 금리가 지금 4, 5%대로 들어선 지 오래됐지 그렇습니다. 않습니까? 국채금리가 3.5로 가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예. 근데 여기서 더 올리면 우리도 금리 따라 올릴 것이고 그러면 부동산 시장에는 직격탄으로 갈 것이다. 이건 거의 확률로는 직격탄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예. 제가 왜 이렇게 추가의 어떤 리포트와 변수를 다냐면 이제 최근에 크러쉬가 한번 났거든요. 금융시장에. 그렇죠. 이게 한번 뭐냐. 출렁했죠. 예. 미국 경제가 좋다. 미국이 튼튼하다 해서 연준도 막 자신감 있게 올렸는데 막상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이게 이제 모래 위에 지었던 네. 어떤 주상복합 아파트가 아니냐라는 이야기들이 솔솔 나오고가 있어요. 그 잘 나가던 5대 메이저 IT들이 실적이 안 좋으면서 이거 소리 없이 10% 20%가 지금 급격하게 빠졌죠. 나가고요. 시장이 뭐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 5%가 폭락하는 뭐 이런 장세가 나오니까 지금 약간 드는 의문이 12월에 연준이 한 번 더 올렸을 때 그때도 시장이 버텨줘야 되는데 네. 금융시장입니다. 만에 하나 시장이 무너진다면 과연 연준이 내년에 계획한 대로 3번의 금리를 올릴 수가 있을까? 있을까? 이제 의문이 분명히 나올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내년 1분기라고 이 변곡을 잡은 게 네. 근데 만에 하나 연준이 이제 또 시장이 또 무너지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서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네. 그럴 경우에 저는 섣불리 못 금리 올린다. 인상을 못 올리게 될 겁니다. 근데 네. 이게 무슨 문제냐면 돈은 아직 못 걷어들였거든요. 그렇죠. 미국도 양적 완화로 풀린 달러 자금을 조금 걷어들였지 아직 못 걷어들였어요. 그렇죠. 우리나라의 또- 단기 유동성도 지금 아직 우리는 기준금리 연 1.5란 말이죠. 예, 그래서 1.5%. 천조의 돈이 지금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데 이게 지금 부동산에 갔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거예요. 예, 문제가 됐던 건데 부동산이 어쨌든 잡히려면 이 돈이 따져 나와서 딴 데로 가야 돼요. 그렇죠. 아니면 장롱 속에 들어 있던가. 근데 연준이 한 12월에 올리건 못 올리건 간에 올리고 나서 갑자기 소극적 자세로 바뀌면서 아니네. 약간 좀 더 봐야 되겠네. 뭐 이런 모습을 보인다면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야 되겠네라고 미 연준이 입장을 바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예, 지금 이번 상황을 보니까 그렇게 예. 된다면 글쎄요. 내년 1분기가 굉장한 변수가 막 치열한 눈치 보기 싸움이 될 거거든요. 네. 하고 그렇다면 한국은행도 지금 올린다. 뭐 당장 18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연준이 안 올리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또 안 올릴 거란 말이에요. 네. 뭐 그게 또 속성입니다. 중앙은행에. 그러네요. 그러면 지금 이게 문제의 원흉이 실은 뭐 정부의 규제, 정부 탓이 아니라 이 유동성이라는 놈 때문인데 돈 때문인데 네. 얘네들이 다시 한번 또 어떤 그럼 막 갈 출몰을 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럼 그럼 또 부동산밖에 한판 없네. 더 할까?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예. 어허. 그렇기 때문에 전 내년 1분기까지는 거래 절벽 속에서 숨고르기가 가면서 이 돈들이 예. 계속해서 눈치를 보르지 않을까라고 해서 아니 내년 1분기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지 마시고 네. 정철지 평론가가 이제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정확하게 몇 월을 지금 그 저는 변곡- 12월에 확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올 연말 12월. 네,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을 과연 연준이 하면서 하든 못하든 뭐냐. 나올 그 코멘트 예. 그게 굉장히 큰 사인을 시장에 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 한은은 지금 18일 날 금통이죠. 네.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뭐 물론 예측 불가능합니다만은 뭐 1% 격차까지는 우리는
버틴다로 지금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김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이제 1%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0.75포인트 차이거든요. 네. 하느니 미리 선제 대응을 해서 0.25를 올리느냐 아니면 다음 미국 금리 인상을 보면서 기다릴 따라 거냐. 올리느냐인데 네. 지금 뭐 청와대도 그렇고 정부에서도 이제 압력을 많이 넣고 있으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 네. 올리는 거는 한 0.25 정도는 기정사실인 것 같고 이번에 올리느냐 다음에 올리느냐의 올리느냐. 문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9.13 대책 보면 급등세가 진정된 거는 분명한 사실이고요. 대책 측면에서 보면 잘 나왔다고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대책은 수요와 공급 두 가지 측면을 다 다뤄줘야 되는데 우리 노태우 정부 때가 잘한 게 일기 신도시 공급 물량을 쏟아부으면서 수요 억제도 같이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대책을 보면 좀 삐그덕 되긴 해요. 이게 그린벨트라든지 여러 가지 공급 확대 부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공급 확대가 예. 좀 삐그덕 되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시그널을 주고 하겠다라고 하면 분명히 할 거거든요. 네. 이게 시간이 한 3년이 지나면 분양 물량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한 군데가 나올지 네 군데가 나올지는 지켜봐야 되지만 그럼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 새 아파트가 나오니까 무주택자들은 좀 기다려보자. 심리적인 안정을 좀 찾을 네. 수도 있고요. 수요 억제 대책을 보면 기존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대출 규제 한 2년 전부터 계속 강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강화는 대출 규제가 뭐가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지만 이번에는 강력한 게 뭐냐면 원천 봉쇄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집이 있는 사람은 10%포인트를 낮추는 게 아니라 강화시키는 게 아니라 아예 원천 못하게. 봉쇄를 시키는 예. 건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예. 뭐 자기 돈으로 투자를 하지만 20%든 30%든 대출을 받고 하는 분들이 많은데 1주택자 이상은 원천 봉쇄를 시켜버리니까 이거는 개념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 거래 절벽은 좀 후유증이 있어요. 사고 싶어도 사실 대출이 안 못 나오고요. 사죠. 내 돈만 가지고 오직 사야 되는데 사실은 자금력이 있는 분들은 몇 년 전부터 투자를 많이 했고요. 사실 한 올해 작년부터 투자자 성향을 보면 저는 집값이 좀 안정이 된다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다주택자들 소위 말해서 정부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약간 투기 네. 하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치고 빠졌고요. 얼마 전에 네. 통계 자료도 나왔잖아요. 단기 양도세 뭐 소득이 26조 원을 뭐 가지고 갔다라고 하는데 할 사람들은 이미 많이 빠져나갔고요. 빠졌다. 작년부터는 이제 실수요자, 예. 그동안 안 사고 기다렸던 무주택이나 1주택자 분들이 집을 사면서 거래량은 줄어들었지만 매물 잠김 현상도 있었지만 실수요자들이 움직이면서 집값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는 대출도 묶어버리고 이제 좀 불안하죠. 좀 기다리면 될 것 같고 네. 집값이 잡힐 것 같은 좀 시그널을 주다 보니까 국민들은 좀 기다려보자. 이제 무엇- 안정을 좀 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실수요자라 쳐도 지금 무리해서 집 샀다가 더 떨어질 것 같은 불안감이 더 커진 건 사실이죠. 네. 지금까지 집을 안 산 실수요자들은요 위험 기피 성향이거든요. 공격적이지 않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예. 조금만 징조가 시그널이 있어도 그분들은 기다려요. 이제까지 예. 기다리다가 지금 도저히 불안해서 샀거든요. 네. 근데 또 약간 불안한 징조가 있으니까 또 이번에는 기다린단 말이에요.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 내년 말 정도 보고 있는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내년 말 정도 나오면 물론 중간에 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국 기준금리 인상 여부에 따라서 또 시그널이 약간 완화가 되면 유동자금 때문에 한번 출렁일 수는 있지만 그게 네. 결국에는 내년 말 넘어가면 저는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 결국에는 안정을 찾을 것이다. 제가 그렇게 보고 사전에 있습니다. 받아놓은 기본적인 질문의 1번은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을 지금 사야 하나요, 말아야 하나요는 지금은 시장에서는 사려고 덤벼드는 사람은 없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정리는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농담 삼아서 얘기하지만 지금 집 사는 사람들은 대출 필요 없이 현금으로 다 사던가 아니면 사채업자한테 가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채업자한테까지 가서 집사를 대출해달라는 사람은 없을 거 아니에요. 예, 그건 아니죠. 그런 걸로만 놓고 보면 시장 상황은 지금 이제 가격이 더 오를 거라는 예상은 안 하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집이라는 게 실거주 목적도 있지만 투자 목적도 사실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집값이 오른다는 확신만 있으면 아마 미국이 기준금리를 4%포인트, 5%포인트까지 올려도 아마 따라갈 텐데 아하. 오른다는 확신이 없으면 아무리 저금리라도 제로금리라도 안 사는 네. 게 사람들 심리거든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지금 이렇게 불안 심리가 좀 지속이 되고 안정이 되면 저는 좀 안정이 될 거라고 좋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런 측면도 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택 시장의 구조가 예. 다른 시장하고 구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이 주택이라는 가격이 막 상승을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이 집을 살려고 다 뛰어들지만 주택 가격이 이제 하락하게 되면은 뛰어들지 않고서 오히려 방관하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부 대책의 어떤 혼선들이 좀 온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최근에 단기 급등이 사실 우리가 단기 급등 하는데 사실 이건 단기 급등이 아니고 2015년 이후에 지속적으로 한 3년 이상이 지금 주택 가격이 오른 올라왔으니까. 거고 그 오른 거에 따른 이제 우려감이 이제 다주택자들까지도 이제 하게 됐다라는 이 상황이 이제 어떤 시장의 변곡점에 이르는 어떤 이제 한계 상황에 좀 직면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한다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좀 시장을 좀 구분해서 봐줘야 되는 것이 과연 누가 실수요자고 누가 투기 즉 다주택자인지를 놓고 봤을 때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지표를 좀 이번에 좀 체계화 시켜 갖고서 그거를 좀 바라볼 수 있는 어떤 정책 입안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주택을 서울에 많이 공급했지만 자가주택 점유율은 전혀 증가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세입자는 뭘 의미합니까? 예, 더 자가주택률이 증가하지 않았다라는 결국에 이 주택은 많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샀다는 것이고 실제로 네. 나오는 정부 발표 수치에 따르면 그것이 입증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결국에 서울시장의 대부분은 실수요자에 의해서 움직여주지 않은 시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이나 모든 거에서는 지난 한 3, 4년 동안 전부 실수요자 때문에 집이 부족하다, 실수요자 때문에 집이 부족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나온 거를 네. 이번에 이제 1주택자까지 좀 세분화했다라는 게 이제 9.1 대책에 저는 좀 평가라고 네, 보여지거든요. 1주택자가 필터링을 통해 갖고서 넓은 집으로 가기 위해서 집을 사는 것까지는 허용하지만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6개월 이내에 그걸 팔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떤 쉽게 과징을 하겠다든지 추징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이 발표됨으로 인해서 서울시장이 이제 실수요자 시장과 투기자의 어떤 시장으로 이제 확실하게 확연히 구분될 수 있는 어떤 그 기준이 좀 만들어지고 이 네. 기준을 좀 더 디테일하게 된다라면 네. 공급 또는 수요 어떤 이런 거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객관적 징표가 좀 정확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궁금해하시는 두 번째 기본적인 질문은 뭐 집값은 그렇다 치고 전세. 네. 그래서 내가 지금 집 사는 거를 미루고 좀 기다리고 있어서 전세를 살고 있는데 9.13 대책 이후에 강남의 전세 가율이 50% 밑으로 떨어졌어요. 집값의 절반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통계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분석을 해야죠. 전세를 사는 입장에서는 전세값이 이게 오른다는 뜻인지 안정된다는 뜻인지 내린다는 뜻인지 다른 전셋집을 찾아야 되는 건지 재계약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하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보세요? 전세 제도는 일단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독특한 유일한 주거 제도죠. 제도이기 때문에 이 전세가의 흐름은 대한민국 부동산을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됩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은 이제 전세가율이라는 지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 우리가 확인해야 될 집값 거는 대비 전세가라는 뜻이죠. 그렇습니다. 저 수치는. 예, 전세가율은 집값이 분모, 예. 분자가 이제 전세가를 탈을 한 것이고 예, 그럼 제일 높았을 때 보면 75%까지 올라갔는데 네, 그렇죠. 집값이 10억이면은 전세가 7억 5천이라고 할 정도로 예. 그럼 이제 했겠죠. 저러면은 이제 이른바 갭 투자가 가능해지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떨어지고 있고요. 떨어진다. 강남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49%가 깨져서 집값 대비 전세가가 절반 밑으로 떨어졌다라는 건데요. 예. 저기 해석을 일단 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 우리가 전세가율은 집값분의 전세가잖아요. 네. 그래서 집값이 가만히 있는 한 전세가가 떨어지면 전세가율은 떨어지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런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즉 분모인 예. 집값이 순간적으로 급등을 해서 뚱뚱해져 버리는 거예요. 네. 그렇게 그러니까 집값이 너무 오르면 그 집값 대비 전세가인 전세가율도 떨어지는 모습이 나올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전세가 좀 안정될 거구나라고 기대하는 쪽보다는 집값이 급등했기 때문에 전세가율이 떨어졌기 네. 때문에 결국은 전세로 거래가 절벽이 되면 전세로 전가가 돼서 전세값이 불안해질 거 아니냐라고 지금 시장에서 불안해하는 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강남구의 전세가율이 사상 처음으로 49%, 50%가 깨졌다는 이 통계는요. 예. 전세가가 떨어진 게 아니라 일단은 집값 급등에 따른 전세가율 하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네. 전세가를 보는 또 하나의 지표는 역시 전세가 자체의 추이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반대해야 네, 된다. 전세가 자체가 어떻게 됐나는 시세를 봐야 됐는데 저는 실은 올 6월 기준으로 일단 집값 안정을 한번 봤었습니다. 네. 근데 틀렸죠 결과적으로. 네. 이제 그 뒤에 한 번 더 7%, 8%짜리 뭐 그랬었죠. 급등이 나왔습니다. 예. 근데 그때 모습에 왜 제가 안정을 얘기를 했냐면 강남에서조차 전형적인 역전세난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요? 3월, 4월에. 네. 이게 뭐냐면 그때 당시는 오히려 세입자가 막
막 전전긍긍하고 전세가 더 올려주면서 남으려고 했었는데 네. 당시 3월, 4월에는 강남, 뭐 특히 송파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가 무지막지 떨어집니다. 하고 집주인이 오히려 떠나가려는 세입자를 막 더 잡으려는 역전세난이 나왔거든요. 네. 근데 보통 대한민국 시장의 역전세난이 6개월, 즉 반년 이상 지상되면 반드시 집값 하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역전세난이 나왔고 이 분위기 이상 한 가을, 지금 뭐 한 11월까지 간다면 이제는 서울 집값이 꺾이는구나라고 했는데 네. 그 여름에 한 번에 이제 내용 네. 큰 일이 있었죠. 예. 그리고서 나서 지금의 시장의 모습은 어떠냐? 3, 4월에 있었던 역전세난이 확 사라져 버리고 예. 전세가가 다시 예. 꿈틀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네, 거죠. 그래서 저희가 네. 지금 받아놓은 이 그 많은 질문들을 보면 집값은 꺾였다 잡혔다고는 그런다는데 전세값은 오히려 막 오르고 있습니다. 불안합니다. 이런 질문들이 많아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 시장을 좀 구분해서 좀 저는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지금 정통락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떤 매매가가 순간적인 급등으로 인해서 이제 전세가율이 낮아진 건 확실하죠.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대상 아파트 예를 들어서 잠실 5단지라든지 음마아파트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 전세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과거 시절에도 재건축을 할 아파트이기 때문에 전세 가격은 오히려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네, 네. 형성돼 있고 서울의 어떻게 보면 25개 구의 어떤 전세 다르죠. 가격이 다 네, 천차만별한데 일률적으로 전세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좀 이렇게 좋습니다. 통계에 좀 그렇다면 억측이 좀 좀 있고요. 나누어서 네. 강남, 강북 이렇게 나누어서라도 전세가 어떻게 될 건가에 대한 이 시청자들의 궁금증을 좀 이렇게 해소해드릴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그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는 우리가 모두가 살고 싶어하는 신규 아파트, 네. 새로운 입주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약간 전세 가격의 어떤 변동이나 요인이 좀 있을 것으로 좀 올라갈 보여지고요. 가능성이 있단 네, 말씀이신가요? 올라가지만 과거처럼 뭐 폭등의 어떤 구조라든지 아니고. 이렇게 보다는 이제 일단 우리가 물가 상승률에 기대해서 이제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일반 주택 시장이라든지 기존에 이제 한 10년 이상 된 이제 아파트들 입장 같은 경우는 지금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그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네. 저는 이것이 물론 수요 공급의 어떤 이론에 따라서 매물 잠김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발할 수 있다라고 보지만 오히려 이제 전세 가격을 놓고 봤을 때는 앞으로 서울 시장의 어떤 주택 가격, 전세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네. 여지를 제한하는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저는 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또 상당수의 그 다주택자들이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을 했고 또 내년에 지금 예상되고 있는 임대주택 사업자 의무 등록제가 시행이 되게 되면 현재 누락돼 있는 약 한 500만 가구 이상의 어떤 전월세 주택, 임차 주택들이 상당히 그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된다라면 어떤 전월세 비용의 어떤 정가를 시키기에는 이제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따라서 이 부분에서 우리가 신규 시장에서 새로운 입주 아파트가 들어오면 거기는 당연히 전세 가격이 출렁될 것이고 네, 네. 살라고 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좀 반등의 요인이 있지만 이것은 서울의 전반적인 현상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네. 일부 지역에 국한돼 있는 이 현상을 가지고 서울 시내 전체의 어떤 전세 가격이 출렁거린다라고 이렇게 본다라면 조금 이제 한계가 있어 보이고 자칫 또 주택 가격이 안정이 된다라 그러면 전세 가격을 올리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의 주택 가격이 안정 내지는 하향세로 돌아서게 된다라면 상당히 그 전세 가격을 다시 이제 쉽게 얘기해서 전세를 재전세할 수 있는 기간이 이제 도래하지 않겠습니까? 네. 도래한다 그러면 2017년에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제 2019년 올해 전세에 들어가신 분은 2020년에 전세를 재계약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전세 가격은 당분간은 제가 주택 가격에 맞물려서 상당히 하향 안정세로 돌아갈 거지만 일부 신규 입주 아파트들에서는 약간의 가격 변동성이 있을 거지만 그 자체가 상승세는 네. 미약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김인만 소장님한테도 좀 전망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전망하세요? 상승이 둔화됐다. 안정과 하락은 다른 개념이거든요. 저는 좀 구분을 해야 되고요. 전세 거주자들이 네. 전세 가격이 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저는 그런 기대는 하지 마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떨어지길 기대하기는 우리 어려운 과거 상황이다. 20년, 30년 동안 전세 가격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물론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오거나 일시적인 뭐 전세난이 생길 수는 있지만 네. 근본적으로 뭐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물가가 오르고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데 전세 가격만 떨어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그거는 떨어지기를 바라면 그건 잘못된 것이고 시장을 대신 거꾸로 읽는다라는 그렇죠. 근데 말씀이시네요. 급등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터무니없는 폭등, 미친 그렇죠.
그 아파트 값처럼 미친 전세값 이런 거는 아닌 거죠. 2013년에서 2016년 사이에 이제 전세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세난이 생겼는데 네. 그 배경을 보면 뭐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는 것도 있고 불안해서 전세를 많이 갔지만 또 하나는 전세자금 대출이거든요. 아하. 대출을 많이 풀어주니까 집주인들은 쉽게 올리고 세입자들은 그 은행 대출 그 해서, 다른 돈보다는 예. 사니까 그냥 대출 받아서 그냥 측면이 있다. 그래서 쉽게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전세자금 대출도 규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급등은 하진 않겠지만 떨어지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좀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이제 물량이 전세가 전반적으로 안정이 되려면 물량이 늘어나야 되고요. 지금 최근 매매 가격이 좀 주춤하잖아요. 이런 안정세가 지속이 되면 또 실수요자, 불안한 실수요자들은 집을 안 사고 전세로 돌아서거든요. 그래서 네. 전세 가격은 이제 역전선언 같은 거는 일부 지역만 생길 것이고요. 그런 일은 잘 없을 것 같고 헬리오시티가 이제 굉장히 논란이 됐잖아요. 9,500세대 정도. 송파의 그렇죠. 가락시형 가락시형 재건축 아파트 말씀하시는 헬리오시티가 거죠. 9,500세대가 나오니까 그 일대가 출렁대면서 올 봄부터 이제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였는데 최근에 네. 전세 가격이 올라요. 그 배경 중에 하나는 정부가 거주 요건,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거주 요건을 추가를 시켰거든요. 네. 그 원인으로 집주인들이 전세를 놓으려다가 내가 들어가서 내가 살아보야지 들어가 살아야 하면서 되겠다. 헬리오시티 전세 가격이 오히려 매물이 전세 줄어드는 사시는 현상도 분들한테 생기고. 좀 나가주세요. 제가 들어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전세 이렇게 놓으려고 된다는 하다가 거죠. 주인이 내가 들어가 봐야겠다 이런 현상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 그런 영향도 전반적으로 보면 있군요. 하락은 아니고 그렇다고 급등도 네. 아닌 소폭 상승 정도가 앞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예, 저는 예. 그렇게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여기가 바로 저는 전세가의 딜레마라고 생각을 하고 네. 이게 이제 중요한 투자 지표라고 얘기를 하는 게요. 대한민국 주거 상태에서는 만에 하나 전세가가 버틴다거나 전세가 계속 오르게 된다면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적어도 10% 15%의 집값 급락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전세가가 계속 버텨주고 있기 때문에 그 들고 있는 갭 투자했던 사람들 집주인 역시도 계속 버텨나갈 수가 있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집값이 한 의미 있는 20% 정도의 하락이 나오려면 전세가도 무조건 꺾여야 전세가 됩니다. 떨어져야 정책의 효과가 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당국에서 전세 담보 대출을 강력하게 규제를 했잖아요. 근데 네. 시장에서는 비난이 되게 많았죠. 아니 왜 갑자기 전세 담보 대출까지 건드리느냐. 근데 그 여러 가지 요인 중에 담보 대출 돈 받아서 투기한다는 것도 있겠지만 당국의 또 다른 생각은 아, 그런 지금 숨은 뜻이 집값을 있었군요. 버티는 게 전세가인데 네. 뚜껑을 열어보니까 전세가 5억, 6억으로 전세는 살고 있지만 대부분이 다 3억 이상은 전세담보대출을 받아놨다는 거를 이제 정부는 파악을 한 거죠. 네, 네. 그렇다면 이 중에 전세담보대출을 죄면 예. 이 사람들이 이게 참 글쎄요 이렇게 정책을 하는 게 뭐 맞냐들이나 또 다른 논란이지만 못 버틸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전세를 안 살고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거기에 버텨주던 그 해당 집값을 버티던 집값은 네.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측면도 분명히 고려를 해서 이 전세담보대출의 규제를 했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아, 이거는 네. 정평론가님께서 정부의 숨은 뜻 두 단계 밑에 있는 정말 숨은 뜻을 해석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부분은 두 분 전문가들한테도 의견을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기는 했어요. 아니 집값 잡겠다면서 왜 전세 대출을 옥죄냐고 소리까지 나왔었는데 집주인이 내 집에다가 전세를 들여놓고 나도 저쪽 가서 딴 집 가서 전세를 살면서 전세 대출을 얻어가지고 그 돈을 돌리는 그 구조를 막겠다라는 건데 그 돈줄을 끊으면 못 건디고 매물로 내놓을 것이다. 저는 이거 예상 가능한 시나리오입니까? 전세자금 대출 자체를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네. 이게 MB 정부 때 도입이 됐잖아요. 저는 전세자금 대출이 처음부터 도입이 안 원래는 됐어야 된다고 서민들용으로 보는데 해준 건데. 물론 서민을 위한다고 하지만 그 전세자금 대출을 하면서 가계부채는 급등했고요. 서민들이 네. 쉽게 대출을 받으니까 내 집 마련을 안 하고 전세를 살았거든요. 저는 네. 투기를 하라는 게 아니라 내 집 마련 하나 정도는 꿈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대출이 쉽게 나오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살면서 이렇게 계속 살았단 네,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생기는데 물론 그 부작용으로 갭 투자도 이렇게 성행하게 되죠. 돈이 부족하면 돈에 맞춰서 뭐 수도권으로 가든 뭐 평수를 줄이든 뭐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전세집을 가야 되는데 대출이 쉽게 나오니까 좀 오버페이스를 한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저는 정부가 대출을 가지고 너무 좀 전세 거품을 좀 키우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이번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 자, 그래서 전세도 지금 꺾인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유지된다는 뜻입니까? 저는 아까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떨어지진 않는데 않는다. 매매 가격은 분명히 조정이 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세 가율이 강남 같은 경우는 49%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전세 가격이 안 떨어져도 매매 가격이 떨어질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최근의 상승분을 보면 전세 가격은 별로 안 올랐는데 매매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네. 반대로 이야기하면 굳이 전세 가격이 안 떨어져도 매매 가격이 20-30% 정도 조정될 효과가 여지는 있을 충분히 것이다. 있다. 저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합니다. 이재용 여기서 선수- 동의하지만 하나 더 조건 예, 추가하면 대출금리 상승입니다. 이게 결국은 필수적이에요. 또 금리군요. 네. 왜냐하면 예. 전세담보 대출 받은 분들도 돈 없는 금리가 분들이니까. 오르면은 지금 뭐 3.5, 네. 3.6이지만 4% 이상 되면 대출받기 꺼려할 것이고요. 예. 집주인도 마찬가지로 대출이고 그러니까 만에 하나 대출금리가 안 오르고 계속 간다면 이 상태가 계속 가는 거예요. 예, 전세가도 예. 버티고 집주인도 버티고 아하. 전세가가 소폭 오르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한 조건은 하나 더 필요할 것 이게 같아요. 정부도 예. 굉장히 딜레마가 될 거예요. 이게 서민 주거 대출이라서 네. 전세자금 대출의 금리를 올리면 사실 정부 입장에서는 집도 잡아야 되지만 예. 사실 서민들이 대출 받는 거라서 아마 고민이 굉장히 많이 근데 될 제가 것 같습니다. 생각했을 때는 전세자금 대출은 사실 태어나지 말았어야 되는 사생아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아, 예. 왜냐하면 주택 수요, 애초에 생기지 말았어야 그렇죠. 되는 게 생겼다. 주택 수요의 가장 큰 우리가 경제 논리라고 얘기하면 내 능력에 맞는 집에 사는 거죠. 맞습니다. 예. 내 능력에 맞는 집에 살지 않기 위해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다라는 거는 세입자 입장에서는 월세로 전환한 거고요. 사실상 예, 월세 내고 사는 은행에다가 거죠. 이자 내고서 예, 내가 사는 예. 것이고 그거를 정부가 빚을 떠안은 겁니다. 정부가 보증을 해줬기 때문에 예.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모두가 물려서 돌아가는 맞물려 들어가는 악순환이 연출될 수 있는 상황이고 결국에 이사를 가야 되실 분들이 이사를 가지 않고 대출금을 받아가면서 이제 네. 했고 그것이 또 주택 소유자 입장에서는 투기 자금의 원천이 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최근에 그것이 약 2배 가까이 늘어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이 50조를 넘어섰다라는 거는 사실은 정책의 실패라고 자인한 겁니다. 정부에서. 정부에서 자인하고 아까 정평론가님 말씀하셨듯이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시장을 놓고 본다라면 전세 가격이 과거에 한 38%까지 빠진 적이 있었거든요. 매매가 대비 강남이. 네.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는 이제 지금 이제 우리가 우려하는 거는 외부적인 경제 요인의 충격이라든지 이런 거보다는 네. 대내적인 요인의 어떤 악화가 지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자영업자도 네, 또 네. 취업 문제라든지 우리 산업 구조 조정의 어떤 실패 문제라든지 예. 이런 걸로 인해서 점점 가계 수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가계 부채가 증가하고 이렇게 됐을 때는 그거는 반드시 주택 가격에 저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그렇죠. 보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신규 시장에 뭐 30억, 20억, 30억짜리 아파트에 20억 전세로 사는 분들한테는 해당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한 8, 90%의 전세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네. 전세 자금 대출이 묶이게 된다 그랬을 때는 심각하게 이사를 예. 고려하지 않을 수밖에 없고 예. 고려를 한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것도 하나의 주택 공급의 요인이 되는 겁니다. 저는 예. 그렇게 시장을 예. 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전세 자금 대출이 다주택자를 중심으로 해서 대출 규제가 강화가 된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은 갭 투자를 만약에 했다 그러면 그만큼의 차액을 쉽게 얘기해서 반환해야 되거나 아니면 전세자금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예. 이제 내년에는 상당히 반복이 되면서 이제 언론에 이렇게 좀 이렇게 네. 많은 지면이 좀 할애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알겠습니다. 합니다. 그것이 결국에 전세 가격이 꺾이는 저는 이제 변곡점이라고 볼 것이고 그런 것들은 이제 외곽 또 이제 이 서울 시내에 있는 신규 아파트들을 제외한 기존 주택들에서 지금 한 70%에서 80% 가까이 책정돼 있는 전세 가격에 지금 들어가 있는 세입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제 그런 분들을 통해서 만약에 조정이 된다 그러면 주택 가격도 상당히 조정받을 수 있는 압력이 크죠.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하셨을 것 같고 뭐 전세 가격만 뭐 10억, 20억 하는 저 강남 얘기는 이제 그만하도록 하죠. 뭐 그분들은 다른 리그인 거고. 자, 정리를 좀 해서 다시 원천 질문으로 돌아오면 자, 집값은 잡혔다 꺾였다 좀 관망세라고 치고 전세값은 어떻게 될까? 새 집이다, 학군 좋은 곳, 교통 좋은 곳 같은 합리적인 요인이 있는 곳은 유지되거나 약간 오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전세값도 전체적으로 폭등세로 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 가능합니까? 네네. 예, 그렇게 정리하고 다음으로 좀 바로바로 좀 넘어가죠. 역시 종부세 얘기를 안 할 수가 좀 없는데 종부세도 강남 일부 막 고가 아파트 이 얘기 빼고 가시자고요. 뭐 그분들 얘기 뭐 대변에 드리는 것도 한계가 좀 있고 문제는 지금 제가 드리고자 하는 질문은 숫자가 너무 많이 늘었다. 처음에는 뭐 27만 명이라더니 그 안을 정부 안을 봤더니 47만 명으로 늘어났더라. 근데 내가 강남에 초고가 아파트 갖고 있는 그렇게 부자냐? 나 이거 종부세 내는 거 억울하다. 이런 목소리들 없습니까? 47만 명 중에? 분명히 있죠. 굉장히 억울하죠. 얼마나 되실 것 같아요? 막연합니다만은. 이게 지금 올해 기준에서만 보면 많지는 않은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정부 안을 보면 매년 늘어나거든요. 이게 공정거래가액이. 공정시장 가액 비율도 늘어나고요, 세율도 늘어나고요, 공시가격도 계속 올리고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런 특혜 본다면 이게 2019년, 20년, 2022년까지 가면 이게 아마 대상자는 더 늘어날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강남에 계시는 분들 내는 강남에 거는 계시는 당연한 분들은 건데 뭐 원래 내던 마포, 분들이 용산, 그렇죠. 성동 이렇게 최근에 집값 오르신 분들이 나는 종부세 대상자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거의 다 대상이 되는 거고요. 서울에 아마 집 두 채 있으면 거의 다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47만 명까지 늘어간다는 거예요. 뭐 취득세나 양도세는 일회성이잖아요. 예. 살 때 내고 팔 때 한 번만 내면 되는데 종부세는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계속 내야 되기 때문에 내니까. 이게 집값이 올라주면 사실 그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낼 수도 있는데 집값은 매덕 올라주니까 네. 집값이 안정되거나 혹시라도 떨어지게 되면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게 종합부동산세입니다. 계속 두고두고 좀 논란이 될 것 같은 생각이 계속 듭니다만 논란이죠. 만약에 집값이 떨어지게 되면 아마 그 반대 예. 급부는 더 세질 것으로. 이것도 좀 하나만 하는 질문이지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저기 괜한 미련 가지실까 봐 제가 여쭤보는데 국회에서 야당 반대로 이거 법이 통과 안 돼서 이거 제대로 안 될 것 같다? 이럴 기대하면 안 되죠, 지금. 네, 뭐 예산 부수 법안으로 만들어 놨기 무조건 때문에 통과되는 뭐 거죠? 무조건 전 통과된다라고. 자, 그러면 세금은 종부세는 무조건 나오는 예. 건데 47만 명이 그중에 상당수가 나는 이거 낼 부자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평생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고 예. 내가 한 30년 갖고 있다 보니까 이게 집값이 오른 거지. 그리고 나는 현금 능력이 없고 없다. 이제 은퇴자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부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대체적인 종부세에 대한 어떤 반론 제기에 나오는 단골 메뉴 아니겠습니까? 팔고 딴 데로 가야 되나요? 이제 그 종부세 안 내는 종부세가 대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대상이 한 20, 정부 발표에서 20몇만 명에서 이제 40몇만 명으로 올라갔다라는 거는 이제 결국에 우리 주택 가격이 그만큼 비이상적으로 급등했다라는 것이고요. 예. 거기에 따른 대상들이 이제 나왔고 그 대상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과되는 이 종부세율이 저는 그렇게 과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낼 만한 네, 수준일까요? 낼 만한 수준이고 그것이 나는 소득이 없어서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이라는 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한 어떠한 종합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많은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도 어떤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어떤 괴리로 인해서 어떤 실질적으로 어떤 그 응능과세라든지 응익과세의 어떤 원칙이 지금 지켜지지 잠깐만요. 않다라고 예, 이재문 소장님. 예. 저 무슨 요진지는 알겠는데 쓰시는 용어가 일반 시청자들이 하시기 좀 자꾸 좀 어려운 용어가 나와서 제가 좀 쉽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저 표를 보여드리고 있는데 시청자들 중에 국민들이 이런 말씀들을 좀 해서요. 밑에 쪽으로 가서 세율 높은 데 있지 않습니까? 3.2% 내는데 저기는 아마 종부세만 몇 천만 원 낼 겁니다. 그런데 공정거래가액으로 50억 이상 사는 분들이 몇 천만 원 내는 종부세보다 맨 위에 지금 3억 원 이하의 뭐 0.몇 % 내는 몇십만 원이 더 고통스럽다. 그 얘기는 그 정도는 좀 그 정도 집 사시면 좀 내세요. 낼만 합니다라고 하는 이재문 소장님의 그 논리에 대해서 심정적으로 거부감은 좀 있다라는 질문을 제가 안 드릴 수가 없어서. 네, 일종의 그 조세 저항이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예. 지금 저 우회 구간에서 이제 3억 원 이하의 이제 0.6% 이번에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제 0.6%의 어떤 세금이 부과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과세 표준이 3억 원이라는 얘기는 집값은 쉽게 얘기해갖고서 12억에서 한 15억 정도 되는 주택 네. 가격이 이제 과세 표준으로 3억 원 정도 된다라는 네. 거죠. 대한민국에서 15억에서 14억짜리 주택에 산다라는 얘기는 사실 서울의 어떤 일부 지역과 그다음에 지방에서의 어떤 대도시에 사는 어떤 일부에 이제 국한돼 있는 상황이고 네. 그분들이 제가 이게 왜 좀 조세 부담을 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 그분들이 과연 집만 갖고 있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금융소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지금 현재 과세가 상당히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러나 그렇다고 그분들이 100% 집 말고 소득이 있다라는 전제도 잘못된 전제 아닙니까? 저는 그 중에 정말 단 한 명만이라도 은퇴자고 노인네기 때문에 소득이 없어서 집 하나 달랑 갖고 있는 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분들은 대를 위해서 희생을 하셔라라고 하기도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네, 물론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전제가 깔린다 그랬을 때는 그분들한테는 좀 과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랬을 때에는 쉽게 얘기해서 규정을 아니면 규칙을 개정해서라도 실제로 그런 상황이라고 그러면 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을 부여하는 방향으로 가서 조세 저항을 줄여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현재 지금 종부세가 강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놓고 그런 분들까지 전부 다 배려를 한다라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실효가 과표 없다. 과세 기준을 예, 이제 올려야 되겠죠. 올린다 그러면 지금 현재 주택 가격을 20억까지로 올려야 이제 한 5억에서 과표 한 7억 정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이 간다라면 종부세를 부과하고자 하는 애초에 조세 도입 취지가 저는 상당히 좀 훼손될 수 있다라고 과거에 이명박 정부에서 사실 그래갖고서 이제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종합부동산세가 이제 사실 조세로서 아니면 이것이 꼭 부동산에 대한 규제 정책의 일환이 아닌 어떤 조세 정책과 조세 형평성 그다음에 이제 양극화를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본래의 취지에서 상당히 좀 저는 이제 왜곡이 돼서 이제 좋습니다. 현재까지 왔는데 예. 또다시 여기에서 그런 유예 조항이라든지 이런 흔들린다. 거를 두게 된다라면 원- 그거는 이제 다른 방안으로 해서 뭐 종부세를 낼 현금이 없다라면 예. 사후에 쉽게 얘기해서 사후에 상속재산을 정리한다든지 재산을 처분했을 예. 때 낼 수도 있는 그런 것도 있고 또 분할 납부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진짜 집만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를 통해서 또 그 과거에 그분들의 어떤 그 흐름을 현금 흐름이라든지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파악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을 추적을 통해서 진짜 그런 경우라면 과감하게 유예를 하거나 감면을 해주는 예. 어떤 이런 쪽으로 이제 단점을 점점 보완하는 쪽으로 저는 좀 나가야 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문 소장님 말씀은 그 정도 집 사시면은 그 정도 좀 내시는 것이를 당연하다 이런 이제 취지신 것 같고 정철진 평론가님은 중산층한테도 세금 폭탄이다라고 하는 이 정치권에서 이 논란의 명제 어떻게 보십니까? 아마 그게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까지 함께 한다는 가정하에서 물론이죠. 종합부동산세 외에 이제 재산세가의 부담도 커지게 되니까 예. 전반적으로 아마 뭐 중산층까지도 여파가 확대되겠다 뭐 이런 얘기일 것 같은데요. 현재 상황만 보고 보면 뭐 중산층까지 종부세로만 중산층까지 여파가 미친다라는 것은 글쎄요 조금 이제 과도한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국토부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47만 명이 이제 내년 후년에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네. 로우 데이터를 갖고 있으니까 몇만 명은 어느 정도인지 정도까지만 좀 밴드를 예. 알려준다면 예. 우리가 그 47만 명 종부세 내는 분들의 상황까지도 체감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과거 2006년에도 똑같은 집값 대버블이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2007년부터 싹 사그라들기 시작했을 때 강남이 꺾이게 된 것은 그때도 이 종부세였었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가 오게 되면 당장 1, 2년이 무서운 게 아니라 네. 2년, 3년 이게 누적적으로 커지기 네. 때문에 이 돈들은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종부세 내신 분들은 알아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그렇죠. 이 세금인지를. 무서운 얘기인지 예. 알 겁니다. 근데 저는 그래서 만에 정말로 이 계획대로 또 2022년 문재인 정부 끝날 때까지 공정가액 비율 100% 하고 김현미 장관 말씀대로 막 다 이야기대로 다 간다면 저는 어마무시한 이게 파워를 집값 하락에 큰 뭐 재료가 될 거라고 평가하고 네, 있습니다. 네. 네, 이 정도만 해도요. 네네. 집값 하락 뭐 지금으로서는 반가운 얘기긴 한데 어디까지가 목표일까요? 정부가 집값 저는 하락이? 종합부동산세가 계획대로 진행이 되고 분위기가 꺾이고 뭐 여러 가지 금리가 오르고 하면 집값 하락 가능성 충분히 있고요. 있다 이거죠. 그렇죠. 예. 저는 종합부동산세 자체가 이재문 소장님 의견에 약간 반박을 하자면 비싼 집이 있고 서울에 집이 있으니까 세금을 더 내라. 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동의할 수가 없고요. 아니 강남에나 뭐 서울에 집이 있다고 해서 세금을 안 낸 거 아니잖아요. 살 때 취득세 내고 재산세도 내고 있고 매년 팔 때 양도 차익에 대해서 또 세금을 내는데 종합부동산세를 또 내라. 종합부동산세의 개념은 부동산 집값을 잡기 위한 세금이 아니고 원래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 있는 사회적 관점에서 좀 더 가지고 있으니까 내서 그걸 네. 이제 사회적 관점에서 더 좋은 데 쓰자는 의미인데 그런 관점이라고 한다면 동의를 구하고 오히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지금은 투기꾼 취급을 하면서 집값을 잡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더 올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온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5억짜리 집이 있으면 내도 되느냐. 물론 낼 능력이 되는 분들이 더 많겠죠. 하지만 과연 그분들이 그렇게 사회적 책임을 짊어져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물론 뭐 100억 이상 가진 분들이야 그들만의 리그지만 저는 그래서 적어도 1주택자들은 기존 그대로 갔어야 되고 과세 표준 6억 이하는 저는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을 올린 부분은 알겠습니다. 상당히 아쉽습니다. 예. 뭐 지금 종부세 뭐 찬반 논란이 아니기 때문에 이미 다 지나간 얘기인 거고 네네. 원안대로 통과된다. 그래서 통과될 겁니다. 뭐 찬반 네. 여부를 떠나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 혹시 그 대상자 47만 명이 들어가시면
방법 없으니까 내야죠. 그냥 내셔야 된다. 네. 이렇게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는 문재인 정부의 상징성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 그렇게 기대하지 후퇴할 마시고 문제는 아닙니다. 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짧게 제가 첨언하면요. 예. 근데 이대로 가서 정말 집값이 떨어졌다라고 했을 때 종부세를 건드리지 말고 저는 만에 하나 그런 시대가 온다면 예. 이제 양도세 그러니까 거래세 쪽으로 가서 선진국형으로 바뀌는 그 계기를 삼았으면 좋겠다. 예. 만에 하나 또 떨어졌다고 또 종부세를 깎아주거나 하게 되면 영원히 냉탕 보유세는 못하게 되는 높이고 거죠. 예, 양도세는 예. 낮추는 이 구조를 못 가게 되거든요. 예, 아니 말씀 잘 꺼내셨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동의합니다. 시간이 지금 몇 분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결론으로 제가 그걸 여쭤보려고 했는데 말씀을 아주 잘 꺼내셨어요. 자, 그럼 종부세 문제는 뭐 이제 결론 난 거고 이제 예정대로 가는 거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그렇게 이해를 하실 거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집값이 떨어진다면 그러면 세금도 깎아주고 뭐 그러나요? 집값이 떨어지기의 전제가 아니라 예. 이제 보유세 우리가 얘기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어떤 세제가 안정이 된다 그러면 거래세, 취등록세와 양도세는 당연히 낮춰야 됩니다. 낮춰야 된다. 당연히 예. 낮춰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과도기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양도세를 현재로서는 주택 가격을 묶고 있는 게 양도세가 사실은 주류고 이제 종부세가 네. 도입되는 단계잖아요. 재도입이죠.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느 이 세제 정책을 양쪽을 어떻게 동시에 운영하기는 조금 다소 힘들어 보이기 때문에 거래 이제 보유세가 이제 안정이 된다 그랬을 땐 저는 거래세는 당연히 낮출 것이고 그리고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내에 거래세 인하 카드 나올 수 있을까요? 기대해 볼 만합니까?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나오기가 힘들고요. 주택 시장이 안정이 되고 집값이 좀 떨어지게 되면 예전 정권에도 그랬지만 집값이 떨어지면 또 약간 풀어줘야 되거든요. 네. 그럴 때 이제 정책 기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네. 보유세는 좀 강화를 했으니까 거래세를 좀 낮춰주는 방안이 나오겠지만 지금 당장 그게 나오느냐 그럴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적어도 네. 집값이 언제 떨어지냐의 문제인데 집주인들은 당장 사게 팔 생각이 전혀 없거든요. 네. 그 심리가 꺾이려면 적어도 2, 3년은 더 필요하니까 최소한 2, 3년 임기 말 있어야 정도 됩니다. 돼야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이제 그런 일이 네. 벌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네. 생각합니다. 정평론가님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내에서의 거래세 인하 카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2022년께 한 번 정도 한번 2020년. 기대를 해볼 예. 수는 있겠다. 예, 그리고 다시 21대 말씀드리지만 국회의원 총선 때까지도 사실상 어렵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하지만 그때 시장이 정말 막 냉탕이 됐다고 하더라도 네. 이제는 다시 보유세를 낮추기보다는 그때 오히려 거래세를 낮추는 쪽으로 첫 발을 내디디면 글쎄요, 향후 뭐 대한민국 부동산 관련 세금 뭐 큰 선진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9.13 부동산 대책의 한 달을 계기로 해서 부동산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두루두루 살펴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집을 사셔야 할까요? 파셔야 할까요? 전세는 어떻게 될까요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궁금증이 좀 해소되셨는가 궁금합니다. 오늘 세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 행정처 차장이 사법농단 의혹 피의자로 검찰에 소환이 됐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이슈 따라잡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오늘 오전 9시 30분 검찰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합니다. 검찰은 임 전 차장은 전현직 판사 가운데 사법농단 의혹에 가장 깊숙이 관여한 인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2012년부터 3년 동안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을 맡아 국회와 청와대 대응 업무를 담당했고 그 후 2년 동안은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사법행정의 실무를 총괄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법원 내부조사에서 드러난 사법농단 관련 의혹 상당수가 임 전 차장이 법원행정처에 재직할 당시 일어난 일들입니다. 실제로 임 전 차장으로부터 압수한 USB에서 재판거래, 판사 사찰 등의 핵심 단서가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또 앞서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전현직 법관 상당수가 임 전 차장의 지시로 해당 문건을 작성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지시가 있었는지에 중점을 두고 임 전 차장을 몇 차례 더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 전 차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에 따라서 양 전 대법원장 혐의에 대한 판단과 조사 시점이 결정될 걸로 보입니다. 이슈 따라잡기 최진봉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또 월요일부터 또 이렇게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임종원 차장 검찰 출석했으면은 뭐 국민들이 탁 드는 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이 생각부터 드실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지. 거기까지 가는 겁니까? 뭐
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징검다리거든요, 사실은. 네. 그러니까 임종원 처장이 어떻게 진술하느냐, 어떤 내용이 조사에서 나오느냐가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가느냐의 어떤 갈림길이 될 것 같은데. 관전 포인트의 키워드가 뭐예요? 임종원 실장이 내가 다 했다 하고 대법원장이 시켜서 했다 그렇죠. 하고의 그 차이인가요? 차이죠. 결국? 그 차이죠. 근데 사실은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임종원 처장 같은 경우 여러 가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첫 네. 번째는 잘 아시는 것처럼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다 청구를 했잖아요. 사실 그렇죠. 검찰이 그중에 유일하게 임종원 처장만 발부가 됐어요. 예, 그래서 본인은 왜 내 것만 그렇죠. 발부되냐고 바로 그 불만이 지점이거든요. 있으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때 당시 어떤 얘기가 있었냐면 꼬리 자르기 아니냐. 네. 임 처장 선에서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게 첫 번째 의문. 두 번째, USB를 압수수색해서 이게 가져오게 됐거든요, 경찰이. 네, 사실상 압수수색을 당하도록 협조를 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본인이. USB를 거기 놔뒀다 이런 얘기까지 있어요. 맞아요. 예. 그렇다고 하면 이 USB에서 어떤 내용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만약 USB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개입이나 관여 이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있거나 네. 또는 그 임종원 처장이 지시를 받고 했다고 하는 증거들이 나오게 되면 네. 제가 볼 때는 이제 전 대법원장, 양승태 전 대법원장까지 수사가 확대될 수밖에 없고 그게 핵심을 그렇죠. 말씀을 좀 하셨는데 예. 자 그럼 우리가 한번 시나리오를 한번 써보시자고요. 예. 최 교수님이나 저라 그러면은 자 USB를 사실상 갖고 가세요 하고서는 내놨어요. 예. 그럼 그거를 분석을 검찰이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예.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예. 거기에는 제가 시켜서 했습니다라는 내용일까요? 제가 알아서 제 선에서 다 했습니까? 될까요? 만약에 임종원 처장이 일부러 놔뒀다면 네. 지시받고 했다는 정황이 들어있겠죠. 그냥 국민들이 그거를 지금 그렇죠. 키포인트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번 조사에서 만약에 예. 임종원 처장에 대해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거나 또 임 처장이 직접 발언을 통해서 진술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안 그러면 본인이 다 뒤집어 쓰게 생겼어요. 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시가 없이 그럼 처장 차원에서 네. 이 모든 일을 했다. 물론 상식적으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청와대 관련된 사건도 있죠. 탄핵 관련된 거, 뭐 직권남용 관련된 것도 본인이 지시를 해가지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직권남용이 성립이 안 되는 법리를 검토한 내용도 나왔죠. 네. 뭐 이런 징용 사태에 관련된 내용도 이 내용을 보면 외교부, 청와대, 그다음에 청와대 비선 실세였던 그 의료진들 특허 소송 관련해서도 거기에 관련된 부분이 나와요. 그렇다고 네. 하면 이게 과연 처장 손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가? 내가 다 했습니다라고 주장을 해도 사실은 어렵다는 끊어지기가 거죠. 좀 힘든 예, 덩어리죠. 그렇죠. 덩어리가. 그런데 그 상황에서 본인이 다 했다고 하면 본인이 다 뒤집어 써야 돼요.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되잖아요. 예, 예.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임 처장이 그런 무모한 짓을 하지 않을 것이다. 것이다. 예, 그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은 최 교수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예. 양승태 전 원장까지 갈 거다라고 예상하시네요. 그렇죠. 이거는 이제 징검다리라고 제가 표현을 했잖아요. 예. 거쳐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거지. 네. 그래야 임종원 처장의 진술이나 아니면 어떤 자료들이 있어야 네. 양승태 대법원장을 또 소환해서 조사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과정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제일 궁금한 거 예. 영장 칠까요? 저는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요. 높다고 검찰은 보신다. 거의 할 겁니다. 다만 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발부가 될 거냐는 발부가 될 또 거냐. 다른 차원. 왜냐하면 잘 아시는 것처럼 이런 표현을 쓰면 사법부가 싫어하실 수 있는데 방탄 판사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뭐 이 사법농단 관련해서 검찰이 청구한 모든 구속영장이 거의 다 발부가 안 네.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게 과연 이번에도 될까는 사실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이번에도 만약에 사법부가 여러 가지 정황 증거도 있고 USB에 그런 어떤 명확하게 증명될 수 있는 자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또 구속영장 발부를 안 하게 되면 사법부는 엄청난 비난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슈 따라잡기에서는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검찰은 조사를 거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는 확실해 보인다. 예, 그렇죠. 그런데 발부될지 여부는 영장 실질 심사를 두고 봐야겠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 드려도 예, 그래도 되겠죠? 예. 무난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사법농단 사건 핵심 키맨인 임종원 차장 검찰 피의자로 검찰 출석까지 전해드리고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주말 내내 방송 인터넷에서 예. 이재명 경기지사는 도정은 사라지고 지금 웬 점만 그러니까요. 나왔어요. 그러니까요. 사실 이제 점도 수색의 압수수색의 대상은 아니었죠, 사실은. 예, 근데 예. 이제 자 그러면 예. 이건 좀 사실관계를 좀 한번 예. 좀 따져 보죠. 예. 일단 두 가지인데 핵심 쟁점이 예. 그 말도 많고 탈도 많던 해경궁 김씨. 김씨. 뭐 한겨레 신문 보도로 인해서 이건 부인이 아니다. 예, 지지자였던 그렇게 50대 얘기했었죠. 남성이다라는 걸 확인했다라는 보도가 나왔고 나왔었습니다.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또 경찰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아니라고 얘기하고 예, 실체적 맞습니다. 진실이 뭡니까? 지금 현재로 봐서는 경찰의 입장을 일단 믿어야 되겠죠. 경찰 말을 믿어야 되는 현재로선 그렇습니다. 현재로선. 포인트에서는. 왜냐하면 경찰이 수사하는 당국이고 당국에서 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한겨레 신문에서 그렇게 보도했는데 경찰이 즉각적인 반발을 했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그렇게 반발하면 네. 제가 볼 때는 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경찰 입장에서 만약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게 되면 경찰은 이재명 지사죠. 현 지사를 보호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이런 논란에 휩싸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경찰이 그렇게 무모한 짓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 네. 근데 경찰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단계에서 여러 가지 정황 증거를 찾았고 그다음에 지금 이 그 해경군 김 씨라고 하는 그 아이디를 쓰는 사람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어떤 그 사이트라고 그래야 되나? 예, 아니면 카페. 블로그 카페 예. 예, 거기에 운영진을 조사를 했고 했더니. 운영진을 조사하다 보면 가입할 때 여러 가지 정보를 집어넣지 않습니까? 예. 해경군 김 씨라고 하는 아이디와 같은 아이디를 쓰는 사람의 정보를 봤더니 50대 남성이었다. 네. 이걸 확인했다라고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했고 네. 경찰은 아니다. 거기까지 아직까지는 아니라는 아니다. 거예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물론 진실은 두고 봐야 되겠죠. 물론 네. 뭐 아무도 알 수 없는 거지만 예. 그런데 경찰이 만약 이걸 거짓으로 얘기하거나 조사하고 네.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하면 이거는 정말 경찰이 뭐랄까요 국민적 어떤 분노 예. 또는 뭐 책임 이런 부분에 자유로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예, 것이죠. 예. 혹시 예. 시청자 여러분들이 그 까먹으셨을까봐 예. 해경군 김 씨라는 그 인터넷 아이디는 문재인 대통령을 막 공격을 하고 공격을 이재명 지지자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죠. 아 이게 단순 지지자가 아니라 부인이구나라는 오해를 샀고 예. 그거를 전해철 의원이 민주당에서 고발을 고발을 했죠. 했죠. 예, 맞습니다. 근데 정작 전해철 의원은 고발 취하했죠. 취하를 했어요 어제. 그것도 좀 의문인데 뭘 물론 의미해요? 왜 전해철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 당 화합 차원에서 본인은 취하를 했다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재명 지사하고 이제 그만 싸우겠다고. 네, 뭐 그런 의도죠. 근데 사실은 그 전해철 의원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이 또 고소를 했어요. 여기 예, 가끔 예. 나오시는 우리 이정열 변호사하고 네. 300명의 고소인단이 해경군 김 씨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이미 고소를 한 상태거든요. 예. 그 지금 이런 시위도 하고 있어요. 왜 경기 남부경찰서가 제대로 조사를 안 하고 있느냐라고 네. 하면서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뭐 만약 전해철 의원이 이걸 취하한다 하더라도 네. 그 이정열 변호사를 포함한 300명의 고소인단이 고소가 아직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서 이 사람의 아이디의 주인이 누구냐를 찾아달라는 거예요. 거기는 그렇죠. 다른 게 아니고. 그렇죠.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라고 예. 얘기하고 수사기관에서는 이게 트위터 계정인데 미국에 예. 본사가 있기 때문에 예. 협조를 요청했는데 거기서 제대로 지금 협조가 안 되고 있고. 예, 예. 그래서 FBI에서도 협조가 잘 안 된다며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좀 모르겠어요. 아, 그래서 예, 예. 의문이 좀 생기는데 이제 해경군 김 씨라고 하는 거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원래 그 이재명 지사의 부인 되시는 분의 성함이 김혜경이에요. 맞아요.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 해경군 김 씨가 그다음에 그 아이디가 뭐 생일하고 이렇게 예, 맞고 그 그러니까 맞고, 예, 그러다 부인으로 보니까. 의심될 만한 그렇죠. 그 근거는 정황은 몇 개가 있긴 그렇죠. 있었죠. 예, 근데 뭐 부인과 이재명 지사는 절대 아니라는 아니라고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얘기하고 있고.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할 이유가 없다라는 예, 거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 이른바 문팬들은 이재명 지사도 안 믿고 경찰도 안 믿고 믿는 그런 거죠. 분위기입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그런 참 상황입니다. 묘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지사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예. 아, 얘네 이 얘기 하기 싫은데도 또 이게 참 예. 이게 참 김부선 여배우 스캔들 예, 예, 예. 사건. 그렇죠. 예, 뭐 시청자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실 거고 이제 좀 말하기가 좀 민망해서 그 신체 검사를 지금 받겠다는 겁니까 이재명 지사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본인이 받겠다. 그러면 그것도 예. 저 영장 발부 받아야 되죠. 그렇죠. 영장 발부받아야 예, 됩니다. 신체 검사를 검사를 받을 받아야 때는 돼요. 예. 법원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뭐 의사, 변호인 이렇게 예. 들어가야 되는. 예. 아, 참 좀 민망하긴 한데 예. 강용석 변호사가 예. 그 이른바 그 문제가 되는 핵심은 점이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점이 얘기했죠. 아니라고 또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럼 뭐란 얘기예요? 그럼 강용석 변호사는 뭐라고 예, 얘기하냐면 예. 점 위에도 다른 어떤 특징들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성의 신체적 특징이 있다. 뭐 뭐 이렇게 주장하고 그런 있는 것 식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예. 뭔지 명확하게 얘기를 안 하니까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 점 위에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없는 어떤 신체적 특징이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걸 예, 이제 얘기는 안 예. 했어요. 뭔지는 얘기는 안 했지만 예. 그런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이제 확인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시청자 여러분들이 좀 헷갈리실 것 같기는 한데 예. 강용석 변호사와 배우 김부선 씨의 주장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함께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신체적 그렇죠. 특징을 알고 있다. 있다라는 그 얘기고 얘기죠. 맞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거 모든 것이 인격 살인을 하는 그렇죠. 거죠, 지금.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자기는 언제든지 조사받을 용의가 있다. 그럼 실제로 이재명 지사는 그 이 신체 검사를 통해서 검증받을 용의가 있다고 보세요? 저는 뭐 그 지금 나온 발표로만 보면 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저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만약에 네. 신체 검사 하자 그러면 예. 진실관계 파악하기 위해서 이랬는데 본인이 그럼 쑥 빠지면 그럼 거짓말한 게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본인은 의도가 어떻든 간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본인이 신체 검사에 대해서 응하지 않거나 갑자기 입장을 바꾸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볼 때는 아 뭔가 숨기는 게 있구나 이런 의도나 아니면 이미지를 보여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제가 볼 때는 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근데 왜냐하면 네. 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되기가 좀 어려워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점이 어디 갑니까? 아, 이게 일반 국민들 어느 정도 크기냐 또 어느 정도 모형이냐에 예, 따라 예. 다른데 일반인들 같은 경우 점이 많이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점을 봤다는 것 자체가 그럼 과연 네, 모르겠습니다만 어느 네. 부위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이 과연 그러면 관계를 명확하게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이 되느냐 아, 네. 그런 의문이 남기 때문에 그래서 강윤석 변호사가 제가 볼 때는 점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고 예. 점의 모양도 뭐 둥그러냐 크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다른 모형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예. 좀 특이하게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는 신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하는 게 강윤석 변호사의 주장인 거죠 지금. 그렇군요. 예. 그 김부선 씨는 그 작가 공지영 예, 씨하고 그렇죠. 친한 모양이에요. 예, 전화 그렇죠. 통화를 한번 하면은 뭐 60분, 70분 예, 이렇게 맞아요. 뭐 여성들이니까 그 전화 통화를 오래 하는 거는 당연할 수 있는데 그 녹취록이 지금 인터넷에 이렇게 공개되는 공개가 되면서? 이것도 좀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 녹취록이 공개된 것도 뭐 어떤 단계를 거쳐서 공개가 되는지 모르지만 네. 이게 사실 공개되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적인 대화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공개된 내용만 놓고 보면 이재명 지사 쪽이 결코 유리한 유리한 내용들이 게 아닌 아니에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의도적으로 사실은 이재명 지사 쪽에 불리하게 만들려는 의도를 가지고 유출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이재명 지사 측에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어요. 그럼요. 그렇게 주장할 수 있죠. 음모다. 모든 것이 예. 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다. 이렇게 예. 지금 주장할 그리고 수 있죠. 녹취라고 하는 건 두 사람밖에 못 하는 거잖아요. 전화기 사에 누가 감청이나 도청을 하지 않는 이상은 전화기 두 사람 중에 누구의 전화기에 녹음이 돼 있었을 텐데 네. 그게 흘러나왔다고 하면 두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네. 이재명 지사의 점입 가경이네요. 그러니까요. 예, 점입 가경입니다. 이제 뭐 국민들은 여기까지만 답답한- 하죠. 뭐 예, 아유 뭐 그러시죠. 점 얘기를 계속할 수는 예. 없고. 예. 자 마지막으로 예. 이해찬 민주당 이해찬 대표 취임 50일 되셨는데 맞습니다. 예. 존재감은 확실히 확실히 됐죠. 있죠. 예, 맞습니다. 존재감 확실히. 그러나 뭐 내 것 이게 찬반 논란이 좀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거예요. 협치를 지금 이 협치가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부분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 존재감은 늘어났으나 협치는 포기하셨다. 어렵다. 뭐 이런 건데 물론 이해찬 대표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는 있겠죠. 50일 지났으니까 지금 모든 걸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강한 여당을 지향하는 부분은 분명한 것 같고 네. 정권 재창출이나 아니면 총선 승리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명제를 본인의 뭐 거의 뭐 그렇게까지 말씀해서 내 생각 끝나기까지는 절대로 정권 물려줄 생각이 없다. 네. 이런 얘기까지 한 걸 보면 상당히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건 분명해 보여요. 다만 네. 그렇다고 하면 협치가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현재에서 물론 뭐 이제 총선은 어떤 경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야당의 협조 없이는 사실 법을 만들거나 아니면 정부가 이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고려하면서 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여론들이 있는 것이죠. 여당인 민주당 내부에서도 조심스럽지만 아유 너무 나가시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런 얘기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뭐 많진 않지만 있긴 하죠. 있기는 뭐, 해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나 그리고 감히 대놓고 얘기도 얘기를 못하죠. 못하는 상황이죠. 예, 그런 상황이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찬 대표가 약간씩 말이 조금 바뀌긴 해요. 예를 네. 들면 좀 뭐 그 고용 정책이나 일자리 그 결과 예. 나온 뒤에도 네. 일정 부분 우리가 더 열심히 해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일자리 문제는 약간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다,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인정하는 발언도 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강약 조절을 하지 않을까 저는 맞아요. 그렇게 봅니다. 예. 어찌됐든 이해찬의 말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말이 존재감과 함께 또 다른 역풍이 있는지 한번 잘 지켜보시고 예. 또 일주일 또 한번 또 이슈 따라잡기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이런 게 있습니다. 청약 당첨된 1주택자가 6개월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땅땅땅. 집 안 팔면 감옥 간다는 뜻입니다. 법률이 아닌 규칙으로 징역형이 가능하냐는 물음은 법률 전문가들의 영역이니까 돌린다 치고 집 안 팔면 징역 3년. 상식적으로 이런 나라가 있기는 합니까? 전 세계에. 믿기지 않는 이 조치가 실제 나왔기 때문에
집 한 채 가진 은퇴자들에게 종부세는 과도한 거 아니냐. 재건축으로 집 헐렸는데 유주택자로 간주하는 건 지나친 징벌 아니냐. 이런 항변은 축에도 끼질 못합니다. 새 집 혹은 넓은 집으로 갈아타려는 욕구를 감옥에 갈 범죄로 규정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라는 의지와 취지를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과하다 못해 정책적 폭력입니다. 과도한 반시장 정책, 시장 안정화가 아니라 더 심한 양극화로 이어진다는 사실, 경험으로 충분히 짐작 가능합니다. 직설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